아. 보이시죠? 보이시죠?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그 뭐지? 뭔가 계산이 잘못됐다고 이상하다고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어디 갔지? 이거.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그 우리 책 57페이지에 보면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보면 4.3179 곱하기 10에 12승에 3.6에 10에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이 있는데 이게 답이 두 개니까 1.6이에요. 1.6에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빼면 7승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두 자리여가지고 두 자리가 되는 게 맞을 겁니다. 1.6.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9승이니까 마이너스 1.6이 마이너스가 아니구나. 4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지금 끌고 왔는데 중간 과정을 카피 앤 페이스트가 들고 와서 해가지고 지금 오류가 있는데 다시 정확하게 맞추게 되면 1.6이 맞습니다. 두 자리가 맞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답이 여기가 아니라 다시 이제 소수점을 계산해 주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바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주에 배울 거는 이번 주 수업 시간에 배울 건 통계학입니다. 통계학 분석하는 데서 의약품을 분석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통계학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가끔씩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단백질을 찾았는데 얘가 어떤 뭐 예를 들면 췌장암 환자에서 많이 나온 단백질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뭔가 실험을 할 거잖아요. 예를 들면 췌장암에 걸렸던 사람들의 피를 모아서 안에 있는 단백질의 양을 분석할 것이고 반대로 컨트롤 같은 경우는 그 췌장암에 걸리지 않았던 사람들의 피를 모아서 분석을 하게 되면 A라는 단백질은 췌장암에 걸린 사람에서 확연하게 많이 나오게 되겠죠. 만약에 A라는 단백질이 췌장암하고 가장 연관이 많은 단백질이라고 하면. 근데 문제는 실험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도 있지만 뭔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컨트롤에서는 0.1이 나왔는데 췌장암 환자에서는 0.2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게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를 배우는 거예요. 분석을 해서 나온 결과가 두 그룹이 같은지 다른지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외에도 뭐 그 가우스 분포라든지 여러 가지 확률적인 통계적인 툴 우리가 다음에 혹시나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적용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기초적인 통계학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지난 시간에 했던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유효 숫자였습니다. 유효 숫자. 그리고 영어로 하면 시그니피컨트 피규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그니피컨트 피규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유효 숫자는 맨 처음에 유효 숫자가 몇 자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예를 들면 9.234면 유효 숫자가 소수점 아래까지 해서 몇 자리죠? 4자리죠. 그죠? 4자리가 되고 그러면 지금 이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몇 자리인지를 보통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소수점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9.0 곱하기 10의 3승이나 또는 9.00 곱하기 10의 3승으로 아니구나 4승이구나 4승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 소수점이 둘째 자리가 되는 두 자리가 되는 유효 숫자가 2개가 되는 거고 이건 유효 숫자가 3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이언스나 과학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효 숫자가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믿어야 돼? 유효 숫자라는 말은 다시 그러니까 우리 사전적 의미로도 정확히 보면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매모호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인가 여기까지인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숫자가 몇 자리인지는 여러분들 쉽게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이제 연산할 때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가 있고 곱하기 나누기가 있었죠. 아마 숙제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 숫자가 작은 쪽으로 있고 곱셈과 나눗셈도 똑같이 이 숫자가 작은 쪽으로 맞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로그랑 뭐 진수에 대해서도 나와 있었습니다. 로그 진수 같은 경우는 뭐 지표와 가수 약간 앞에과 다른 게 지표는 제외시키고 가수를 가지고 맞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차가 나왔었죠. 두 번째가 오차. 영어로 하면 에러. 그리고 이거는 2개로 나뉜다고 그랬죠. 계통 오차. 다시 말하면 시스테매틱 에러랑 랜덤. 이게 우연 오차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말하면 이 2개를 구분하면 시스템 에러는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다음에 뭔가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시스테매틱 오차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바이패스로 뭐 100마이크로리터를 옮겨야 돼서 농도를 그렇게 맞췄어야 되는데 바이패스이 뭔가 오래돼 가지고 이게 제가 100마이크로리터를 맞췄지만 99마이크로리터로 맞춰진다든지 즉 그 리얼하게 옮긴 볼륨은 99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지 그 마이크로 바이패스를 캘리브레이션 하면 100으로 다시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금을 읽을 때 잘못 읽어서 생기는 오차라든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다음에 생각을 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생각을 잘하면 이제 고칠 수 있는 것들을 시스테매틱 에러라고 얘기를 하고 우연 오차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뭐 어쩔 수 없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이거는 뭐 어디서 나온 건지도 모르지만 차이 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똑같은 반응기를 통해 가지고 뭐 똑같은 기기를 가지고 제가 똑같은 샘플을 가지고 오늘 측정한 거랑 내일 측정한 거랑 여러분들 아마 다를 거예요. 어떤 데는 예를 들면 단백질 1g을 가지고 제가 똑같은 기계를 어제 측정했을 때는 0.999가 나오고 오늘은 1.001이 나오고 내일은 1.002가 나온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이래 비슷하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차이 날까? 이게 왜 차이 날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고칠 수 없는 어디서 나온지 알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걸 우연 오차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예를 들면 이걸 가지고 1.000 뭐 플러스 마이너스 0.002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이걸 얘들이 이제 불확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불확정도를 계산하는 방법들을 보면 이 불확정도는 만약에 플러스랑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불확정도를 어떻게 했어요? 2가 첫 번째 거 제곱 플러스 두 번째 거 제곱 플러스 세 번째 거 제곱 이렇게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절대 불확정도고 나중에 상대 불확정도를 나타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같은 경우는 얘들을 계산한 다음에 다시 계산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그 절대 불확정도로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가면 그리고 이제 그 외에 테이블을 하나 보여주면서 불확정도의 접합규칙 요약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사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불확 정도가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것들은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간단해 보이네요. 그죠? 그렇지만 간단하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지금 현재 바로 출석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교수님 혹시 정진경 출석 네네.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할 내용들이 제가 수업 시작되기 조금 전에 출석이 아니라 뭐지? 숙제를 올렸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 질문이 하나 들었어요. 계산 과정을 나타내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계산 과정을 나타내세요. 여러분들 계산하려고 그러면 종이에다 쓰다 보면 계산이 다 들어갈 거니까 그 풀이하는 과정까지 다 적어서 올리면 될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그 외에 질문이라든지 뭐 풀다가 좀 문제가 생겨서 질문이 있거나 하면 그 LMS에 밑에다 그러니까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을 달아주시는지 아니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저도 그걸 보고 밑에다가 여러분들한테 글을 남기면 여러분들이 다 한번 해볼 수 있으니까요.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궁금한 사항은 현재 없죠? 네.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무슨 말이냐면 아직까지 정확하게 하지 않았는데 1번 각 그 챕터별로 나눴어요. 맨 첫 장은 그게 내용이 없어서 챕터 1에 화학의 측정 그리고 실험기구 그리고 실험 오차에 관해서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 아마도 화학의 측정에서 만점이 20점이 될 거고 중간에 50점이 될 거고 이게 30점이 되는데 이거 다 합해서 100점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말했듯이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정확하게 앞으로 봐야겠지만 숙제가 총 15%여서 다 모아서 15점으로 만든 다음에 성적 산출할 때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네. 그리고 그 2-4번에 마지막 문제 있죠? 그죠? 마지막 문제에서 고민해야 될 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분석한 스탠다드 커브를 그린 구간을 벗어나게 되면 보통의 경우 추측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언노운 물질의 농도를 알고 싶으면 우리가 스탠다드 물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스탠다드 커브를 그리고 그 사이에 나오는 y 이퀄 ax 플러스 b를 가지고 농도를 다시 계산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지금 이거 방법이죠. 가르쳐 주는 내용. 이 방법인데 원래 이 범위 밖을 벗어나게 되면 뭐 이 범위보다 안쪽으로 나오거나 위쪽으로 나오거나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얘들이 정확한 수치로 인정을 받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겠지만 비어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가다가 세츄레이션 되면 시그널이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끝까지 직선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는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그 수치를 사용하지 않는데 그 내용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론 2번, 3번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오는 농도 범위를 벗어나는 수치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얘들은 원래 사용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어야겠죠. 원래는 대신 이제 추적을 하면 대략적으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을 하면 어느 정도 나올 수가 농도가 어느 정도로 예측이 되나 이 수치는 원래는 정확하지 않은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픽이 가다가 세츄레이션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는 지금 세 개 중에 하나는 이 범위 농도 범위 안에 들어가고 인텐시티가 지금 하나는 여기 처음에서 끝까지 들어가고 나머지 두 개는 바깥에 존재하잖아요. 그 말은 농도가 하나는 10mm몰보다 낮고 하나는 150mm몰보다 높게 되겠죠. 그래서 추정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 그래서 이럴 때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만약에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면 여기 하나 더 그러니까 얘보다 높게 시그널이 나오는 것들을 하나 더 애드를 해야 돼요. 그래서 R 제곱값이 뭐 0.9899 정도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계산을 해야 되지 데이터 내에 없는 것들을 가지고 계산하면 추정은 가능하지만 이게 정확한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들 그냥 계산만 하고 끝낼 것 같아가지고 네. 내가 만든 스탠다드 커브 범위 내에 밖에 벗어나는 것들은 그 스탠다드 커브를 통해서 추적, 예측은 가능하지만 얘들이 정확한 데이터라고 말하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그 말은 혹시나 누가 내가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잘 받아주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숙제에 관해서 다른 그 의문사항들이 있거나 하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게 볼 때마다 제가 한 번씩 가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실험의 오차에 대해서 쭉 배웠고요. 실험의 오차에 대해서 배웠고 지금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통계학에 관해서 배웁니다. 통계학이 여러분들 혹시 그냥 이렇게만 하면 돼요. 맞으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혹시 저 같은 경우는 전 대학 수학시험 세대인데 이 원래 수학책의 맨 마지막이 확률 통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시험 범위에 대학 입학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 앞에까지만 가르쳐주고 그 뒤는 뭐 여러분도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자율학습 하라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안 배웠어요. 여러분들도 그랬어요? 아니면 이 확률 통계가 여러분들 시험 치는데 들어갔었어요? 아니면 저처럼 아예 안 들어갔었어요? 들어갔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저희 비슷한 세대들은 확률 통계가 좀 약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 친구들 그리고 제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 그러니까 비슷한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다 확률 통계에 약했어요. 왜냐하면 가장 기초적으로 배웠어야 될 고등학교 때 시험에 안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약간 등한시한 느낌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배웠으니까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통계학이 왜 필요한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이 측정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은 측정하지 않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디 보건소나 병원 가면 맨 먼저 하는 게 혈압을 재는 거예요. 혈압을 재는 거예요. 혈압을 재는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그 헌혈하러 가면 혈압을 재요. 혈압이 얼마 이상 되면 안 되거든요. 얼마 이상 되면 이 사람은 고혈압에 있어서 뭐 헌혈을 해도 피가 뭐 이상하다고 생각하는지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이 제 기억으로는 135인가 140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계속 제법 그 이상이 되면 헌혈을 못하게 했었어요. 근데 보통 가면 헌혈을 다 하고 왔어요. 왜냐면 처음 가서 잴 때 넘어가면 한 5분 있다가 재면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뭐의 의미일까요? 하나는 내가 혈압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마음의 평정을 찾기 위해서 뭐 명상을 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기기 자체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원래는 140에 나왔다가 130으로 내려갔을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시스템적으로 비교를 하려고 하는 게 이제 통계학이에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명상을 취했기 때문에 내려갔는지, 아니면 기계의 오차에 생긴 건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많이 쌓은 다음에 처리를 해서 통계 처리를 하게 되면 어떤 이유에서 나의 혈압이 내려갔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걔들을 이제 뭐라 해야 되나, 다시 말하면 혈압이 내려간 이유가 1번이 명상을 해서, 2번이 기계적인 오차 때문인지 많은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명상 때문인지 OX, 기계 오차 때문인지 OX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두 개 다 있을 수도 있어요. 두 개 다 아닐 수도 있고 뭐 다른 걸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OX처럼 예를 들면 명상 때문이다, 아니다, 명상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판단하는 그 판단하는 걸 통계학을 이용해서 판단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수없이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죠? 근데 그만큼의 데이터를 누가 모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만큼 데이터를 모을 수 있다 그러면 통계학을 통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학을 그러한 형태로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가게 되면 뭔가 A라는 샘플군과 B라는 샘플군을 비교할 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계산하는 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의 가장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일단은 가우시안 분포라는 걸 배울 거예요. 가우시안 분포라는 걸 배울 거고, 그 다음에 가우시안 분포는 뭐냐면 수없이 많은 데이터를 모으게 되면 이런 가우스라는, 모르겠어요. 가우시안 분포라고 그래서 가우스라는 사람이 만든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렇게 수식이 있어요. 평균과 표준 편차에 따라서 이런 수식이 쭉 나오게 되는데, 그 수식의 그래프를 그리는 걸 가우시안 분포라고 그래요. 수없이 많은 테스트를 했을 때 그 확률은 이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게 된다는 의미예요.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거고, 그런 다음에 F 테스트를 이용한 표준 편차의 비교, 표준 편차가 다른 걸 가지고 얘들이 두 개의 그룹이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확인하는 거. 그다음에 신뢰 구간, 우리 그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하면 신뢰 구간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계산하는 법을 배울 겁니다. 그리고 스튜던트 T라는 테스트를 이용해 가지고 평균을 비교하는, F 테스트는 표준 편차를 이용한 거고, 스튜던트 T는 그 평균을 비교하는 거. 여기 보면 여러분들 그 스튜던트 T 테스트, 학생 T 테스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고 그냥 스튜던트 T 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이유가 뭐냐면 저도 처음에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스튜던트 T 테스트인가?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스튜던트 T라는 테스트를 고안하고 발표한 사람이 그 논문에 이름을 적을 때 자기를 그냥 스튜던트라고 적었대요. 그래서 이 테스트를 스튜던트 T 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여기는 학생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이 방법을 개발하고 논문을 보고한 사람이 스튜던트라는 필명을 적어서 스튜던트 T 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스튜던트 T 테스트를 스프레드시트, 엑셀을 이용해서 하는 거랑
그리고 그랍스 시험. 그랍스 시험이라고 그랍스 시험이 뭐냐면 이상한 거. 근데 이렇게 데이터가 뭐 예를 들면 이때 보면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뭐 데이터가 이렇게 보고 나오는데 여기 보면 한 놈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내가 실험하다가 뭔가 크게 잘못했는데 얘들을 제외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포함을 시켜야 되나 이게 있죠. 그죠? 얘들을 테스트하는 것들을 그랍스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랍스 테스트, 그랍스 시험이라고 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 책에는 왠지 모르겠는데 이 책에는 Q 테스트라고 돼 있었어요. 저는 Q 테스트라고 배웠는데 새로운 책을 보니까 그랍스 테스트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그랍스 시험이라고 그랍스 테스트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최소 제곱법. 제가 지난 시간에 그 포인트를 가지고 이렇게 y equal ax 플러스 b를 곱하기 r 제곱이 뭐 0.99992 뭐 이렇게 나오는 그 했었죠. 그죠? 그 이론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론적인 배경은 크게 저는 제 생각으로는 중요하지 않고 머리만 나쁜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해서 얘들을 하는 숙제도 있습니다. 얘들을 통해서 계산하는 그 스프레드를 이용해서 최소 제곱법을 사용하는 방법을 더 많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책의 첫 장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고 자체 혈당 측정하는 수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측정한 혈당 수치가 정확한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통계학에 대해서 통계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고, 그리고 통계학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비교를 하게 되면 뭔가 컨트롤, 네거티브 컨트롤, 포지티브 컨트롤 이런 걸 사용을 하게 됩니다. 뭐 통계학을 가기 전에 예를 들면 이 실험이 크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포지티브, 네거티브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포지티브는 어떤 걸 나왔을 때 시그널이 아주 높게 나온다든지 높게 나오는 걸 선정을 하고요. 네거티브는 이 실험에서 시그널이 나오지 않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 걸 네거티브 컨트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두 개 사이에 넣으면 나의 그 리얼한 샘플 테스트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그리고 통계학을 이용해서 비교 분석하는 게 보통의 실험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 그 기저에 깔려 있는 통계학에 대해서 그리고 스프레드시트에 대해서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한 최소 제곱법. 저는 예전에 최소 자성법이라고 배웠는데 지금 최소 제곱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영어는 그대로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 또는 메소드 오브 리스트 스퀘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나온 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가우스 커브, 가우스 분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냥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평균. 그래서 우리가 평균은 뭐죠? n분의 xi 플러스 x2, x1, x2 플러스 xn까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표현하면 i가 아니구나. 위에 걸 표현하면 시그마 i가 xi가 되고 그리고 n을 나누는 게 이게 평균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엑셀 시트에서 이꼴 에버리지 한 다음에 가로 열고 어디서 어디까지 하면 쉽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죠? 맞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그걸 가르칠 때 보면 정확하게 보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그냥 이꼴 에버리지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긁으면 이게 1, 3, 4, 6의 평균값이 그대로 나온다는 말씀이 지금 말입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S를 누르고 이거 하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그대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과 평균의 원리는 대충 알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의
뭐 정의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정의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라서 여러분들 계산할 때는 그냥 엑셀 시트를 이용해서 쉽게 계산을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이제 평균 표준 편차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어찌 보면 맨 처음 시작한 건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렇지만 사람들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통계학을 하든 그 당시에는 통계학이라고 부르지 않았겠죠. 통계학을 하던 사람들이 모아서 그냥 우리가 많은 데이터가 있으면 얘들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한눈에 표현하는 방법을 고안해 봅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끼리 이용하다 보니 이런 형태로 평균이라고 하고 이러한 형태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얘들의 데이터의 센터를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뭐 약간 벌어진 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생각해서 고안해 어찌 보면 통계학자들이 맨 처음 통계학을 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수학자 또는 통계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지나고 여러 개 보니까 아주 훌륭하게 표현할 수 있어서 우리가 계산하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계속 이게 평균이고 이게 표준 편차라고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평균 같은 경우는 어떤 전체 데이터의 대략적인 센터 여기 보이죠? 센터 오브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그 디스트리뷰션의 그 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width of standard deviation 보통 S로 표현하고 평균은 X바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 표준 편차 같은 경우를 RHD라고 표현하는데 평균분의 S로 나타내는 게 보통 상대 표준 편차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데이터가 위에 보시면 자 밑에를 한번 봅시다. 50개 동전 중 앞면을 나타내는 수가 이렇게 되겠죠. 보통의 센터가 어디가 되겠어요? 25가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50번을 던졌을 때는 대략적으로 센터가 26.60이 나와요. 이날은 좀 던지면 앞면이 좀 많이 나타나는 날이었나 봐요. 근데 이걸 20회 던졌을 때구나. 50회가 아니라 자 되었어. 20회 던졌을 때 50개 동전을 이렇게 던졌는데 앞면에 나타나는 개수를 세보니까 이렇게 되고 20회 던졌을 때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400개 던졌을 때는 훨씬 더 정확하게 평균에 가깝게 되죠. 이론적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해봐도 우리가 아무 특별한 일이 없으면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 반, 뒷면이 반이 나오겠죠. 그죠? 그걸 막 여기 지금 400개 던졌는데 수만 번을 던지면 아마 아무 특별한 일이 없으면 X는 25.00이 나올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 수치가 수없이 많아지면 우리의 이 바 그래프는 정확하게 이 커브에 일치하게 됩니다. 이 커브에 일치하게 되고 사람들이 이 커브를 뭐라 부르냐? 가우시안 커브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지금 동전을 50개를 이렇게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 앞면이 나오는 개수를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40개를 던졌을 때는 이렇게 나왔어요. 어떤 데 던졌을 때는 19개가 나왔어요. 19개가 나오는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대략적으로 25쪽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지금 20번 던졌을 때 좀 이상하게 26, 27 뭐 이렇게가 좀 많이 나온 편이었어요. 오케이? 이거는 뭐 그날 내 손목 힘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고 나서 똑같이 이제 400kg 던져봤어요. 근데 400kg 던졌는데 좀 더 25에 가까운 많이 나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50kg 던졌으면 25가 평균 25가 나오는 게 맞을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내가 던질 때마다 25가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데는 23도 나오고 24도 나오고 25도 나오고 뭐 어떤 데는 23, 뭐 29도 나오고 하겠지만 걔들의 확률을 계산해 봤을 때 그러니까 확률이 아니구나. 그냥 통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간은 25가 나오는 게 이론적으로 맞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던지면 앞면에 25개가 나오는 게 맞는데 400번을 던지니까 거의 근접한 24.98개가 나왔어요. 평균이 24.98이 나왔어요.
근데 이 400개를 만약에 4만 회를 던지잖아요. 4만 회? 몇 배예요? 100배죠. 100배가 되겠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얘들의 바가 이 이상적인 그래프에 가장 근접하게 돼요. 거의 동일하게 돼요. 그러면 4만 회가 아니라 40만 회가 되면 더 정확하게 비슷하게 지게 되겠죠. 그리고 400만 회가 되면 더 가까이 가고, 그래서 수없이 무한대로 측정을 하게 되면 지금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원래는 파란색인데 제가 빨간색으로 그린 이 커브 있죠. 이 커브에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커브를 우리가 가우시안 커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우시안 커브는 내가 원하는 실험을 수만 번 했을 때, 실험이 아니라 뭐 이런 동전 던지기 아니면 주사위 던지기 같이 수만 번을 했을 때 이론적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을 따라서 쭉 흘러가게 되는 것들을,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나와야 되는, 그러니까 무한대로 테스트를 했을 때 이론적으로 나와야 되는 그러니까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나타내는 게 되겠죠. 근데 평균과 표준 편차는 내가 하는 테스트, 내가 하는 실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그죠? 이 가우시안 커브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측정을 계속 했을 때 나오는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동전 던지기 지금같이 500개를 던지면 50개를 던져서 한 면이 몇 개가 나오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네? 그죠? 뭐 반반이 25개가 평균적으로 나와야 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표준 편차도 이건 대략적으로 나올 거예요. 나올 건데 뭐 내가 던져보면 대략적으로 나올 거고, 근데 우리가 어떤 측정을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르지만 어떤 평균이 있을 거고, 그죠? 그 테스트 할 때마다 계속 생기는 표준 편차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걔들을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해 가지고 걔들을 만들게 되면 이상적으로 나왔을 때 이렇게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봤을 때 다음과 같습니다. 이 밑에 있는 얘가 가우시안 커브예요. 가우시안 커브. 그리고 그 이전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자유도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자유도라고 하면 일단 데이터 수가 더 넓어진다. 다시 말하면 자유가 많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많이 던지면 많이 던질수록, 동전을 많이 던지면 많이 던질수록 나올 수 있는 수치는 많아지겠죠. 뭐 예를 들면 다시 말하면 여기서 지금 여기 보시면 20회 던졌을 때는 여기 한 10쪽에는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근데 400회 던질 때는 10쪽에 하나 나왔어요. 이 말은 자유도가 더 크다는 말은 데이터의 범위가 좀 더 넓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대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보면 가우시안 커브에 의해서 확률은 떨어지겠지만 전체적으로 측정한 수치, 테스트한 수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유도는 더 넓어지는 거죠. 범위는 더 넓어져요. 대신 이쪽 것이 뭐 처음에는 안 나왔지만 나오더라도 그 확률은 아주 적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유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금방 다시 돌아가서 보니까 가우시안 커브는 다음과 같게 되고 보통 평균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크면 클수록 이렇게 밑으로 내려옵니다. 지금 여기서는 왜 학기말 학기초 S라고 했는데, 지금 스탠다드 커브는 이거는 S가 좀 클 때, 이거는 이거 S가 작을 때, 이거는 S가 클 때 이 폭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는 게 이게 가우시안 커브의 수식이에요. 커브의 수식이고, 그러면 자 오른쪽을 보세요. 위에 거부터 갑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유한대의 메저먼트를 평균 표준 편차라고 얘기를 하고, 무한대를 갖다가 시그마 SD 그리고 에버지를 A로 표현합니다. 이 두 개 차이는 뭐예요? 조금 전에 말했던 거 한 뭐 20회 400개를 던진 거는 위에 걸로 표현하고, 우리가 추정을 해가지고 무한대로 갈 때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보통 수치를 나누는데 크게 의미가 있나, 아무튼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인피니트한 셋을 할 때는 지금 다시 말하면 인피니트 셋을 할 때는 조금 전에 평균이 24.98이 나왔잖아요. 400개를 만들었을 때는 24.98이 나왔잖아요. 근데 무한대로 가면 얼마가 돼요? 25.00이 돼야 되죠. 그죠? 그러면 그 내가 던질 때 뭔가 다른 외부적인 뭔가가 들어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X제곱을 보통 우리가 베리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리언스. 분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베리언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던 게 이게 상대 표준 편차. 상대 표준 편차 있죠? 여기다가 100을 곱하면 상대 표준 편차. 똑같은 말이네요. 그죠? 거기다가 이제 100을 곱하게 되는 거면 퍼센트, RSD 퍼센트로 표현해요. 지금 용어는 똑같은데 보통 이건 RSD 퍼센트로 표현하고 앞에 거는 100을 곱해주자면 그냥 RSD로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미디안, 중간값. 그냥 평균이 아니라 모든 데이터 중에 딱 중간에 있는 애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예를 들면 8, 17, 11, 14, 12가 있다. 그럼 중간값은 어디예요? 평균은 지금 다시 말해서 잠깐 볼게요. 8, 17, 11, 14, 12는 에버리지 하면 에버리지는 12.4예요. 근데 중간값 미디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 가장 작은 거, 그다음 뭐 그러면 12가 미디안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계산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중간에 있는 값, 가장 중간에 있는 값을 미디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인지는 스타트부터 끝까지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면 레인지 같은 경우는 8에서 14니까 8에서 17이니까 9가 되겠죠. 하이스트 밸류랑 로이스트 밸류를 빼면 레인지가 되고 미디안은 보통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의미가 중간값이 어느 정도 있다. 근데 평균하고 좀 차이가 난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쓰긴 하는데 거의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지금 보시면 가우시안 커브 같은 경우는 Y랑 X를 가지고 커브를 그리면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학기 중 학기말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나왔고 하나는 학기 말은 이렇게 나왔고 학기 중은 이렇게 나왔다고 그랬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대략 이해하세요. 이 상대 대칭된 거예요. 그러면 평균은 비슷한데 스탠다드 데이비에이션은 얘가 크고 얘가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이 달라지면 이 가장 높은 층 자체가 이동하겠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파란색에서 녹색으로 이동한 건 뭐 다른 수치긴 하지만 얘들은 평균이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평균이 낮아지면서 얘보다는 얘가 조금 두꺼우니까 여기는 이게 파란색에서 녹색으로 가면 평균은 줄어들었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모양을 결정하는 것은 그냥 똑같은 대칭형의 모양이에요. 얘들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아니면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는 두 가지를 가지고 결정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계산적으로 계속할 것 중에 하나가 밑에 에어리아. 이 에어리아는 이걸 전체 에어리아를 1이라고 치면 여기 에어리아는 확률이에요. 100% 중에 1을 100이니까 100%라고 생각하면 여기 나오는 이 넓이는 확률이에요. 확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시 돌아가서 자 동전을 던졌을 때 250번이 나온다. 25가 나오잖아요. 50개를 던졌을 때 이걸 막 무한대로 던졌을 때 이런 픽 나왔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이건 25이고 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있겠죠. 그러면 오케이 교수님 보시고 자 우리 그러면 29에서 40까지 나오는 것들을 한번 확률을 구해봅시다 라고 하면 이 넓이를 구하면 전체 확률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요?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 이게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나온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면 우리가 실험하는 데이터를 생각하지 말고 확률을 생각했을 때 전체 계속 50개를 던져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커브가 가우시안 커브예요. 무한대로 던졌을 때 이런 가우시안 커브가 나왔어요. 그러면 평균이 25일 거고 25이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도 얼마가 나오겠죠. 계산을 해보면. 근데 그걸 가지고 계산했을 때 이 밑에 범위를 계산하면 그 범위는 여기 X축 그러니까 25 또는 어떤 수치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에요. 예를 들어 다시 말하면 여기서 29에서 40에 그러니까 29에서 40 사이가 그러니까 뭐지 25번을 던져서 29에서 40을 잠시만요. 계속 헷갈린다. 50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29개에서 40개 사이에 나올 확률을 구하라 라고 하면 이 넓이를 구하면 돼요. 확률은 거기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을 확률은 이 넓이와 비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시 그러면 25에서 24는요. 24에서 23은요.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하면 돼요. 24에서 26이라고 하면 이 넓이를 구하면 동전을 던졌을 때 24, 25, 26이 나올 확률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조금 이따 표를 통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러면 자 다시 그 확률을 봤을 때 모든 측정값의 3분의 2는 플러스 마이너스 1S 사이에 있다. 그리고 95%의 메저먼트는 플러스 마이너스 2S 사이에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1에 쓰고 여기 플러스 1에 쓰고 여기가 평균이라고 치면 이 사이에 있을 확률이 지금 3분의 2, 66.7%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95%는 ES까지 가면 확률이 이거 밖을 벗어나는 것은 5%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쉬기 전에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무한대로 측정하거나 뭔가 테스트를 하게 되면 나오는 수치들 있죠. 그 수치들은 이러한 가우시안 커브 모양의 형태가 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대신 이제 우리가 유한하게 실험을 하기 때문에 무한하게 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유한하게 실험을 하기 때문에 그 유한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들을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많으면 많을수록 얘들이 더 가까워지겠죠. 그죠? 근데 처음에 한 거랑 뭐 한 100번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40번 했을 때 평균이랑 400번 했을 때 평균이랑 20번 했을 때 평균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론적으로 이 가우시안 커브에 따라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가우시안 커브는 확률을 나타내는 건데 이 가우시안 커브를 지배하는 거는 평균값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값이에요. 그리고 이 가우시안 커브 밑에 있는 이 범위는 확률이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X축 두 사이에 테스트를 했을 때 이 X축 두 사이에 어떤 수치가 메저먼트가 나올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방 그 동전 던지는 것들로 설명해 드렸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그 표준 편차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편차 안에 있을 확률은 한 3분의 2 정도가 되고 그리고 2S 가지고 그러니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2배 그리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마이너스 2배 사이에 있을 확률은 95%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 95%가 왜 나오는지 대충 아시겠죠? 뭐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하면 95%의 확률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그렇게 사용하는 이유가 이 플러스 마이너스 2S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하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